야, 너한테서 썩은 냄새나. 회사가 내 안방이야? 거지 근성 좀 버려라 제발. 팀장은 전 직원 보는 앞에서 제 짐 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씻고 온다고 씻었는데 수치스러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생면부지의 노인에게 줘버리고 찜질방을 전전하던 저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웅 마이너스 건물 유리가 떨릴 만큼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밖에 좀 보세요. 벤츠가 수십 대가 깔렸습니다. 황급히 뛰쳐나간 사람들 앞 가장 크고 비싼 차에서 내린 노신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님,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를 비웃던 팀장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짜릿한 인생 역전 드라마.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낡은 다가구 주택 2층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죠. 돈 가져왔어? 오늘까지라고 했을 텐데. 집주인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이서연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빗물에 젖은 우산을 접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녀의 손은 가방 끈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아줌마, 저기 며칠만 더 여유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월급 들어오면 바로. 시끄러워.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무조건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지? 300만 원. 안 가져왔으면 당장 짐 빼. 집주인 여자가 서연의 코앞까지 손바닥을 들이밀며 윽박질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 돈은 있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 은행 봉투에 담긴 5만 원권 60장. 지난 1년 동안 점심값을 아끼고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뛰며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이었죠. 이 돈 300만 원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서울 하늘 아래서 버텨온 서연에게는 유일한 방패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가져왔어요. 서연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내놔. 사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원. 집주인 여자가 재촉하며 발을 구르자 복도 센서 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릴게요. 그런데 방금 은행에서 찾아오느라 비를 좀 맞아서요.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될까요? 참나.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래. 알았으니까 5분 내로 가지고 내려와. 1층에 있을 테니까. 집주인 여자가 혀를 차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도망치듯 옥탑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습기 찬 좁은 방, 곰팡이 핀 벽지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후. 괜찮아, 이서연. 이제 됐어. 이 돈 주면 쫓겨나진 않아. 서연은 가방 속에서 두툼한 은행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묶인 5만 원권 뭉치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묘한 안도감을 주었죠. 그녀는 봉투를 챙겨 들고 다시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빨리 1층으로 내려가서 이 지긋지긋한 독촉을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서연이 1층 현관을 나서자 다시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인집 초인종을 누르려던 서연의 눈에 골목 어기 쓰레기장 옆에 있는 검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버린 검은 비닐봉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빗물에 젖은 라면 박스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으, 으, 빗소리 사이로 짐승이 우는 듯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주인집 대문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 쓰레기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죠. 입고 있는 옷은 넉마나 다름없었고 앙상한 다리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물었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살려주오. 가슴이 너무 아파. 어머 세상에. 119 부를게요. 잠시만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노인이 차가운 손으로 서연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죠. 아니야. 병원 못 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위급해 보이시는데요. 돈이 없어. 응급실 접수비도 없어서. 쫓겨났어. 수술비 없으면 죽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노인은 잡고 있던 서연의 손목을 놓고는 털썩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려나 봐. 춥고 배고프고. 노인이 체념한 듯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5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이 없어서 진통제만 삼키다 고통스럽게 눈을 감으셨던 할머니. 그때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었죠.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이 돈은 내 전 재산이야. 이거 없으면 나도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해. 서연의 손이 품속에 있는 돈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성은 그냥 지나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서연이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300만 원. 그녀의 1년, 아니 그녀의 생존 그 자체인 돈. 서연은 봉투를 노인의 앙상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이거 받으세요. 서연이 소리치며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노인이 겨우 눈을 뜨고 손에 쥐어진 두툼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요? 돈이에요. 300만 원이에요. 이거면 수술 받으실 수 있죠? 제발 사세요. 네. 서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연과 돈 봉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 큰 돈을 나한테 왜? 묻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요. 서연은 노인의 말을 자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다시 돈을 뺏어오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전에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은혜는. 뒤에서 노인이 울먹이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귀를 막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다시 다가구 주택 1층 현관으로 돌아온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허탈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야, 이서연, 너 왜 이제 와?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집주인 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여자는 서연의 빈손을 확인하고는 눈꼬리를 치켜 올렸습니다. 돈은 가져온다며? 설마 빈손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죠. 길 가던 노인에게 줬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죄송해요. 사정이 생겨서. 사정? 웃기고 있네. 너 내가 우습게 보이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집주인 여자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습니다. 아줌마, 하루만요. 아니, 내일 아침까지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비도 오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어디서 수작질이야? 아까 짐 싸놓은 거 봤지? 좋은 말 할 때 내 발로 나가. 집주인 여자는 서연을 뿌리치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낡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가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캐리어가 마치 서연의 처지 같았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빗물에 젖은 캐리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끝이었습니다. 돌아갈 방도 따뜻한 이불도 내일을 버틸 돈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건 젖은 옷과 캐리어 하나뿐이었죠. 서연은 비틀거리며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처량하게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어귀에 있는 24시간 찜질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잡혔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는 돈이었습니다. 찜질방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몸은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눈을 피해 가장 구석진 토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워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나 진짜 미쳤나 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제 어떻게? 내일 회사엔 어떻게 가고?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오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인생을 망친 멍청한 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을 뿐이었죠. 할머니, 나 잘한 거 맞지? 할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그녀가 살린 그 노인은 지금쯤 병원에 갔을까요? 아니면 돈만 들고 도망쳤을까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서연의 내일은 지옥일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찜질방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출근은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무모한 선택이 3일 뒤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새벽 6시 텅 빈 사무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서연이 세면대 앞에 허리를 숙인 채 찬물로 머리를 감고 있었죠. 살을 애는 듯한 찬물이 정수리에 닿을 때마다 서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싼 속옷을 사서 갈아입기는 했지만
겉옷은 어제 비에 젖은 블라우스 그대로였습니다. 핸드 드라이어의 미지근한 바람으로 아무리 말려봐도 눅눅한 냄새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티나지 마라. 제발. 서연이 거울을 보며 구겨진 블라우스 깃을 손으로 다림질하듯 문질렀습니다. 충혈된 눈과 푸석푸석한 피부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죠. 서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걸레 쉰내 같은 게 나는데? 최 팀장의 시선이 정확히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서연의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와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서연 씨, 어제 집 안 들어갔어? 꼴이 그게 뭐야? 서연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 사정? 무슨 사정? 뭐 어디서 노숙이라도 했어? 머리는 떡져가지고 옷에서는 냄새나고. 여기가 회사지 내 안방이야? 최 팀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죠. 죄송합니다. 씻고 온다고 씻었는데. 씻긴 뭘 씻어. 냄새나서 옆에 가지를 못하겠네. 진짜. 너 때문에 사무실 공기 탁해지는 거 안 보여? 기본 예의가 없네, 예의가. 최 팀장은 손으로 코를 부채질하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서연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거 김대리가 하던 발주건인데 네가 마무리해. 이번에 수량 펑크난 거 네가 책임지고 수습하고 사유서 써서 올려. 오늘 점심 전까지. 네. 이건 김 대리님이 잘못 입력하신 거잖아요. 제가 왜? 야, 말대꾸하지 마. 정규직 김 대리가 바쁘면 파견직인 네가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억울하면 너도 시험 봐서 정규직 하든가. 능력도 없는 게 자존심만 세서. 최 팀장은 혀를 끌끌 차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 대리는 미안해하기는커녕 고소하다는 듯 서연을 보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쓰라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35 짝을 지어 맛집 이야기를 하며 나갔습니다. 서연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은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탕비실 구석에 있는 컵라면 하나를 꺼내 들고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비상구 계단을 올랐습니다. 14층 계단참, 먼지 쌓인 구석 자리가 그녀의 식당이었습니다. 후루룩, 덜 익은 면발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0만 원. 그 돈이면 지금쯤 따뜻한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먹고 있었을 텐데. 아니, 적어도 냄새난다는 소리는 안 들었을 텐데. 바보 같아. 진짜 바보 같아, 이서연.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계단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뭐야?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려놨어?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몰래 창고 구석에 숨겨뒀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옷까지네. 누가 회사에서 살림을 차렸나? 아주머니들이 캐리어를 질질 끌고 1층 로비 쪽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먹다 망 컵라면을 내팽개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직원들과 최 팀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누구 거예요? 최 팀장이 캐리어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지퍼가 살짝 열린 캐리어 사이로 서연의 낡은 티셔츠와 양말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로비로 뛰어들었습니다. 제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서연이 최 팀장 앞을 가로막으며 캐리어를 낚아챘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비열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서연 씨 거였어? 난 또 누가 쓰레기 투기한 줄 알았지. 아니, 진짜 집 나왔어? 그래서 아침부터 그 꼴로 온 거야? 와, 대단하다 대단해. 회사가 아주 무료 숙박업소인 줄 아나 봐. 너 이러려고 취직했냐? 거지 근성도 정도껏 해야지. 쪽팔리지도 않아? 동료들이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노숙자인가 봐. 월세 밀려서 쫓겨났대? 어쩐지 냄새나더라. 비수 같은 말들이 서연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워. 최 팀장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치우라고. 회사 이미지 똥칠하지 말고. 그리고 너 내일까지 10년치. 매출 데이터 싹 다 정리해서 엑셀로 넘겨. 못하면 그 가방 싸들고 그대로 나가. 알았어? 최 팀장은 서연의 어깨를 밀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들도 힐끔거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서연은 삐져나온 옷가지를 억지로 캐리어에 구겨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퇴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서 밤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허벅지를 꼬집었고 배가 고프면 탕비실 믹스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설탕물로 겨우 버티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3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죠. 빈속에 커피만 들이부은 탓에 위장이 꼬일 듯이 아팠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모니터 옆에 붙여두었던 노란색 포스트잇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목표 월세 보증금 마련이라고 적힌 메모였습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었죠. 아? 서연은 포스트잇을 떼어내 손안에서 구겼습니다. 3일 전에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내가 무슨 착한 사람이라고. 결국 남은 건 빚더미와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서연이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잠들어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사무실의 정막 속에 서연의 울음소리만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사무실 바닥으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진인가 싶을 만큼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동시에 창밖에서 웅웅거리는 중저음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대의 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떼가 몰려오는 듯한 소리였죠. 뭐야? 무슨 소리야? 졸고 있던 김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직원이 블라인드를 걷어올리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허? 저게 뭐야? 야, 다들 와서 이것 좀 봐. 대박이야. 직원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에 사람들이 창가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던 직원들의 눈은 경악으로 커져 있었죠. 곧이어 대형 기획 사무실 유리창이 덜덜 떨릴 만큼 거대한 소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포효하는 듯한 묵직하고 압도적인 울림이었죠. 창가에 붙어 있던 직원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사무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사장님, 빨리 나와보세요. 지금 회사 앞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장실에서 낮잠을 자던 박 사장이 슬리퍼 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최 팀장도 하던 욕설을 멈추고 창가로 달려가 블라인드를 확 젖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회사가 위치한 좁은 2차선 이면도로를 칠흑같이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여 대가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차량 앞쪽에는 삼각별 엠블럼이 번쩍였고 그 위용은 마치 왕의 행차를 호위하는 군대 같았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구경하고 있었죠. 저거 마이바흐 아니야? 한 대에 5억이 넘는 차가 왜 우리 회사 앞에? 최 팀장이 침을 꼴깍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문지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야, 최 팀장. 이거 본사에서 온 거 아니야? 우리 이번에 납품 기한 맞췄다고 회장님이 격려차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장님. 역시 우리 사장님 인맥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태성그룹 본사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오다니. 두 사람은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머리가 웅웅거리고 눈앞이 흐릿해서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야, 다들 뭐해? 동작 그만. 빨리 튀어나와. 본사 귀빈 오셨는데 앉아 있을 거야? 박 사장의 불호령에 직원들이 허둥지둥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팀장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입구에 일렬로 서 복장 단정히 하고 웃으라고. 실수하면 다 죽을 줄 알아.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연도 엉겁결에 인파에 떠밀려 1층 로비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검은 세단 행렬이 회사 정문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긴장감이 골목을 채웠죠. 끼잉 마이너스. 선두 차량과 후미 차량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귀에 무전기를 꽂은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20명이 칼군무처럼 절도 있게 내렸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주변을 통제하고 붉은 카펫이 깔린 듯 길을 텄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크고 웅장한 리무진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 사장과 최 팀장은 90도로 허리를 굽힐 준비를 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서연은 인파 뒤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을 올백으로 넘긴 노신사였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가 그의 몸에 딱 떨어지게 맞았고 손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검은 지팡이를 쥐고 있었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연륜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재계 서열 1위 태성그룹의 총수 김 회장이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어인걸음이십니까? 영광입니다. 박 사장이 버선발로 달려나가며
허리를 폴더처럼 접었습니다. 최 팀장도 그 뒤를 따르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죠. 어서 오십시오. 대형기획팀장 최명수입니다. 저희가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그들을 스쳐 지나갔죠. 김 회장의 매서운 눈빛은 오직 한 곳, 직원들이 도열해 있는 로비 입구 쪽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무시당한 박 사장이 머쓱해하며 최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최 팀장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김 회장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서연에게서 멈췄습니다. 서연은 3일 동안 감지 못한 머리에 꼬질꼬질한 블라우스, 그리고 슬리퍼를 신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벤츠 군단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최 팀장은 김 회장의 시선이 서연을 향하자 기겁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 이미지를 망칠까봐 황급히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야, 이서연,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최 팀장이 이 사이로 작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눈치 없어? 회장님 오셨는데 거짓골을 하고 서 있어? 당장 안 꺼져? 저기 창고 뒤로 숨어. 서연이 힘없이 비틀거렸습니다. 안 그래도 3일을 굶어 현기증이 나는데 최 팀장의 완력에 밀려 중심을 잃고 말았죠. 서연이 바닥으로 넘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무서운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기 그게 아니라 이 직원이 좀 모자란 애라. 최 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최 팀장의 어깨를 지팡이로 밀쳐내고 비틀거리는 서연의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호통을 들을까봐 어깨를 잔뜩 움츠렸죠. 그녀는 눈앞에 노신사가 3일 전 자신이 구한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행색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회장이 쓰고 있던 중절모를 벗어 가슴에 얹더니 서연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목이 일개 하청업체 말단 여직원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춘 것입니다. 늦어서 미안하네. 아가씨. 김 회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서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빗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간절하고 고마워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마, 정말 그 할아버지 맞으세요? 살아계셨어요? 서연은 그가 회장이라는 사실보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준 돈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김 회장은 그런 서연의 맑은 눈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된 이 순간에도 오직 자신의 생사만을 걱정하는 아이. 김 회장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서연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서연의 손이 김 회장의 따뜻한 손 안에 담겼습니다. 그래, 자네 덕분에 살았어. 자네가 준 300만 원. 그건 돈이 아니라 내 생명이었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 돈 300만 원. 내가 300억, 아니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갚겠네. 내 목숨값이 그 정도는 되거든. 김 회장은 뒤에 서 있는 비서실장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어 있는 박 사장과 최 팀장,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선언하듯 소리쳤습니다. 똑똑히들 들어라. 오늘부로 이 아가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태성그룹의 BVIP다. 누구든 이분께 함부로 대하는 자는 태성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최 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3일 내내 괴롭히고 모욕했던 그 여직원이 회장님의 은인이라니. 박 사장은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은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이런 누추한 곳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재짐이 그런 건 다 버리고 가거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다 해줄 테니까. 김 회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서연은 리무진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이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차에 타기 전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최 팀장, 경악한 표정의 동료들, 그리고 낡은 건물.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무시가 순식간에 과거가 되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탁-, 차 문이 닫히고 벤츠 군단은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 뒤 이서연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서는 은은한 광택이 흘렀고 공기 중에는 이름 모를 고급스러운 향기가 감돌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옥탑방과 냄새나는 사무실을 전전하던 서연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서연은 푹신한 벨벳 소파에 엉덩이를 1cm만 걸친 채 잔뜩 얼어 있었어요. 불편해할 것 없다. 당분간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지내거라. 김 회장이 소파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그냥 300만 원만 돌려받으면 300만 원은 당연히 갚아야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기회란다. 김 회장은 탁자 위에 놓인 쇼핑백과 봉투를 서연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정장들과 사원증, 그리고 한도가 없는 법인 카드가 들어 있었죠. 내일부턴 우리 본사 비서실로 출근해라. 네가 가진 그 따뜻한 심성이 내 회사에도 필요해. 이건 보상이 아니라 사람 볼 줄 아는 내가 너에게 하는 투자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스펙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요. 사람 살리는 용기가 있는데 스펙이 무슨 소용이냐. 가서 씻고 좀 쉬거라. 내일 아침에 보자꾸나. 김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서연. 꿈만 같았습니다. 서연은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회장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반드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8시 호텔 로비로 내려온 서연의 모습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선물한 남색 정장은 서연의 몸에 맞춤옷처럼 딱 떨어졌고
깨끗하게 감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어제의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끔하고 당찬 커리어 우먼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서류를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눈매, 그리고 숨막힐 듯 완벽한 수트핏. 태성그룹의 황태자이자 전략기획실 전무 강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한쪽만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했더니 실물을 보니 이유를 알겠군. 꽤 반반하게 생겼네. 서연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첫 만남부터 노골적인 적대감이 느껴졌으니까요. 누구세요? 나, 강도진 전무. 앞으로 당신 상사가 될 사람이지. 도진은 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압도적인 키 차이와 서늘한 향수 냄새가 서연을 위협했죠. 도진은 서연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작전 좋았어. 할아버지가 신분 숨기고 그 동네 암행하시는 거 어떻게 알았지? 흥신소라도 썼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분이 회장님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는데 전 재산을 털어줬다? 요즘 세상에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도진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을 철저히 계산적인 꽃뱀으로 단정 짓고 있었죠. 300만 원이라.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딱 동정심 유발하기 좋은 금액으로 세팅했더군. 얼마를 뜯어낼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하고 떨어져. 우리 할아버지 정에 약한 분이라 내 연기에 속으신 모양인데 나는 안 속아.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전무님 눈에는 세상 모든 진심이 다 돈으로 계산되나 보죠? 그날 밤 그분은 회장님이 아니라 당장 숨이 넘어가는 환자였을 뿐이에요. 제가 노린 게 있다면 회장님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목숨이었고요. 말은 청산유수네. 그리고 그렇게 의심되시면 저를 자르세요. 하지만 저는 제 발로는 안 나갑니다. 회장님이 주신 기회, 제 실력으로 증명해 보일 거니까요.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도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은 겁먹어서 울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진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뻔뻔한 건지 아니면 진짜 당당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기회를 달라고 했지? 그럼 증명해봐. 도진은 서연을 데리고 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성그룹 전략기획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사무실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서연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야? 회장님이 직접 데려왔다는 낙하산? 어우, 고졸 파견직 출신이라며? 완전 신데렐라네. 전무님 표정 봐. 딱 봐도 싫어하시는데? 따가운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산더미 같은 박스들을 가리켰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먼지 묵은 서류 상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계열사 하청업체들이랑 맺은 지난 10년치 계약 서류야. 전산화도 안 된 것들이지. 이걸 다요? 응. 여기서 불공정 거래나 특이사항 있는 거 싹 다 분석해서 엑셀로 정리해. 기한은 일주일.
못하면 내 발로 나가는 거야. 알겠나? 도진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업무량이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박스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서연은 그 길로 박스 하나를 들고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연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김 회장이 마련해준 호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회사 근처에 월 30만 원짜리 좁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같이 출근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콜록, 콜록. 사무실 구석, 서연의 자리는 서류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스크를 쓴 채 돋보기로 깨알 같은 글씨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단순히 정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형 기획에서 당했던 서름이 있었기에 하청업체들이 어떤 독소 조항 때문에 고통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단가 후려치기, 납품 기한 위반 시 위약금 10배. 세상에,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노예 문서잖아. 서연은 분노하며 붉은 펜으로 문제점들을 체크해 나갔습니다. 손가락은 종이에 베어 반창고 투성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동료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으니까요. 새벽 2시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전무실 안에서 도진이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불이 켜진 자리가 하나 있었죠.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졸음을 쫓으려는지 허벅지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모니터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독한 여자네. 며칠 하다 도망갈 줄 알았더니. 도진이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오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5일째 서연은 요령 한번 피우지 않고 무식할 정도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도 마다하고 고시원에서 지낸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도진의 마음속에 경고했던 의심의 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도진은 묘한 표정으로 서연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함이 왠지 모르게 도진의 시선을 자꾸만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이 작성하고 있는 그 보고서가 태성그룹의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도진도 서연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살얼음판 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상석에 앉은 외국인 투자자 제임스 대표는 불쾌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실망이군요. 태성그룹은 하청업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불안정한 공급망을 가진 회사와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통역사가 말을 전하자 임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태성그룹의 하반기 운명이 걸린 초대형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아니, 제임스 대표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노동 착취 논란이 터지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입는다고요. 제임스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들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죠. 잠시만요. 제임스 대표님,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구석에 배석해 있던 이서연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습니다. 임원들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씨,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전무님, 당장 저 낙하산 내보내세요. 아주 판을 깨려고 작정을 했네.
임원들이 삿대질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강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죠. 도진은 잠시 서연을 응시하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들어봅시다. 전무님, 내가 책임집니다. 계속하세요, 이서연 씨. 도진의 허락이 떨어지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화려한 그래프가 아니라 서연이 지난 일주일간 밤을 새워 정리한 하청업체들의 적나라한 현실과 구체적인 개선안이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의 하청 구조는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봐주십시오. 서연은 유창하진 않지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단가 후려치기 대신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면 초기 비용은 들겠지만 불량률이 30% 감소합니다. 제가 지난 10년치 데이터를 전수조사해서 뽑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서연이 넘기는 슬라이드에는 현장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나온 보고서가 아니었죠. 그것은 서연이 직접 겪은 고통이자 현장의 절규를 숫자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상생 파트너를 제안합니다. 태성그룹이 먼저 손을 내밀면 그들은 최고의 품질로 보답할 겁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대표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처분만 기다렸죠. 한참 뒤 제임스 대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랍군요. 지난 10년 동안 본 브리핑 중에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완벽한 데이터네요. 제임스 대표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생 파트너십 조건으로 계약하겠습니다. 단 이 프로젝트의 실무는 저분이 맡아주십시오. 제임스 대표가 서연을 지목했습니다. 임원들은 입을 떡 벌렸고 도진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짚었습니다. 해낸 것입니다. 그녀가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력으로 증명해낸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도진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법인데? 난 도중에 울면서 나갈 줄 알았더니 전무님이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지른 거죠. 서연이 쑥스러운 듯 웃자 도진이 서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했어. 인정하지. 당신 낙하산 아니고 내 파트너야. 도진의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전 300만 원 때문에 벌벌 떨던 계약직 사원이 태성그룹 후계자의 파트너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태성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으로 도진과 서연이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서연은 김 회장이 선물한 연한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우아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어머, 저 여자 누구야? 강 전무님 약혼녀야? 아니, 이번에 그 대형 계약 성사시킨 비서실 직원이라던데? 미모가 보통이 아니네. 쏟아지는 찬사의 서연은 얼굴을 붉혔지만 도진은 보란듯이 서연의 허리에 손을 얹고 에스코트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티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비키세요. 우리 대형기획 사장님 들어가십니다. 야, 조심해. 이거 사장님 골프채란 말이야. 익숙한
아주 불쾌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대형 기획 박 사장의 수행원 자격으로 억지로 따라온 참이었죠. 양손에는 박 사장의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저거 이서연 아니야? 최 팀장이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표정이었죠. 박 사장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회사 그 찌질이 이서연 맞아? 완전히 용됐네, 용됐어. 최 팀장은 짐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사장님, 기회입니다. 서연이 제가 키웠지 않습니까? 가서 말만 잘하면 우리한테 콩고물 좀 떨어질 겁니다. 최 팀장은 비굴한 미소를 장착하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서연 씨. 아니, 이 비서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서연이 고개를 돌려 최 팀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 사람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그가 너무나 하찮아 보였습니다. 어머, 팀장님 아니세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직원들 등골 빼먹느라 바쁘실 텐데. 에이, 농담도 참. 내가 서연 씨 신입 때부터 얼마나 아꼈는지 알면서 그래. 우리 사이에 왜 이래. 최 팀장은 뻔뻔하게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혐오스럽다는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꼈다고요? 냄새난다고 쫓아내고 거지 근성이라고 욕하던 게 아끼는 건가요? 아니, 그건 다 서연 씨 잘 되라고 훈육 차원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팀장님이 키운 게 아니라 팀장님이 밟아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잡초니까요. 그리고 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팀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제 파악 좀 해드리려고요. 서연이 도진에게 눈짓을 하자 대기하고 있던 양복 입은 남자들이 최 팀장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최명수 씨 되시죠? 하청업체 납품 비리 및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횡령?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증거 있어? 최 팀장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도진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최 팀장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증거? 여기 차고 넘치는데 어쩌죠? 이서연 씨가 지난 일주일 동안 10년치 장부를 분석하면서 찾아낸 겁니다. 당신이 하청업체들한테 뒷돈 받고 불량 부품 눈 감아준 내역 싹 다 있더군요. 최 팀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10년치 서류 박스와 씨름했던 진짜 이유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이서연, 네가 감히 나를 찔러? 내가 너를 어떻게 봐줬는데? 봐준 게 아니라 착취했겠죠. 제 몫의 성과급까지 가로채셨잖아요. 이제 죗값 치르세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경찰들이 최 팀장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나 억울해. 박 사장님, 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최 팀장은 끌려가면서 박 사장을 찾았지만 박 사장은 이미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친 뒤였습니다. 파티장의 사람들이 끌려가는 최 팀장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악마 같았던 상사의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소란이 정리되고 다시 우아한 왈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진이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속이 좀 시원해? 네. 덕분에요.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즐겨.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당신이니까.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도진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플로어로 이끌었습니다. 모두의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왈츠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서연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화려한 조명 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독사 같은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요. 행복의 정점에서 추락을 예고하는 불길한 기운이 파티장 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태성그룹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파티의 여운은 온데간데 없고 살벌한 긴장감이 사무실을 휘감고 있었죠. 이서연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지금 당장 손 떼고 일어나십시오. 검은 양복을 입은 감사팀 직원 5명이 서연의 자리를 에워쌌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연의 모니터 전원을 강제로 꺼버렸죠. 주변 직원들이 놀라서 웅성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이 놀란 토끼 눈으로 감사팀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사팀장은 대답 대신 노란색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과 입출금 내역서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인 동의하에 개인 물품 및 PC 압수수색합니다. 이서연 씨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네, 기술 유출이라뇨?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연기 그만하시죠.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감사팀장이 턱짓으로 내역서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까맣게 잊고 지냈던 5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찍힌 숫자를 본 서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금 5억 원 입금자 JS홀딩스. 5억? 이게 뭐예요? 전 모르는 돈이에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 통장은 쓴 적도 없는데. JS홀딩스, 우리 경쟁사인 JS그룹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어젯밤 당신 PC에서 핵심 신기술 설계도가 그쪽 서버로 전송된 로그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대가가 아주 쏠쏠했나 봅니다. 감사팀장의 비아냥거림에 서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은 도진과 파티장에 있었고 그 전에는 야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모함이에요. 누군가 제 아이디를 도용한 거예요. 저는 맹세코. 그 변명은 검찰 가서 하시죠. 일단 사원증 반납하고 회사에서 나가주십시오.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발령입니다. 감사팀 직원이 서연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거칠게 낚아채 벗겨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입구에서 강도진 전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야? 누가 내 허락도 없이 감사팀을 불렀어. 도진이 감사팀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전무님. 명백한 물증이 나왔는데 감싸시면 전무님도 공범으로 의심받습니다. 물증? 웃기지 마. 이서연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300만 원으로 회장님 마음 사더니 5억 챙겨서 뒤통수 치는 게 딱 꽃뱀들 수법 아닙니까? 감사팀장의 독설에 도진의 주먹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도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전무님, 하지 마세요. 여기서 흥분하시면 전무님까지 곤란해져요. 서연 씨, 저 진짜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서연은 감사팀원들에게 떠밀려 짐도 챙기지 못한 채 회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회전문이 닫히는 순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본 없는 애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완전 소름 돋아. 착한 척 다 하더니 뒤로 5억을 챙겨. 우리도 다 조사받는 거 아니야? 아, 짜증나. 어제까지만 해도 능력 있다. 멋지다며 치켜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배신감과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서연의 세상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 회장실. 민 전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김 회장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뭐라 했습니까? 검증 안 된 외부인을 들이면 사단이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기술 유출 증거 자료를 넘겼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맑은 눈빛이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계좌로 들어온 5억 원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아이가 한 짓이란 말인가? 네. 아주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아이입니다. 회장님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도진이 마음까지 흔들어 놓고 결국엔 한탕 크게 해서 경쟁사로 넘어가려 한 거죠. 아주 무서운 물건입니다. 민 전무가 혀를 차며 이간질을 계속했습니다. 김 회장의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보다 사람을 잘못 봤다는 자괴감과 충격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장 도진이 직무 정지시키고 수습해야 합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민 전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지만 김 회장은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쇼크였습니다. 민 전무는 쓰러진 김 회장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마련해준 호텔은커녕 회사 근처 고시원조차 기자들이 깔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감싸 안고 TV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성그룹 신데렐라의 두 얼굴.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김 회장 충격으로 실신. 태성그룹 경영권 승계 빨간불. 화면에는 서연이 쫓겨나는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아? 회장님이 쓰러지셨대. 서연은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인인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도진마저 위험해질 게 뻔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서연은 침대 구석으로 기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시 1년 전 비 오는 날 쫓겨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떳떳했고 지금은 전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범죄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냥 다 포기할까? 어디 먼 데로 도망가서 숨어 살까? 나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네온 사인이 어지럽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감은 눈 속에서 김 회장의 따뜻했던 미소와 도진의 단단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가진 따뜻한 심성이 내 회사에도 필요하다. 당신 낙하산 아니고 내 파트너야. 그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에서 눈물이 마르고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망치면 진짜 꽃뱀이 되는 거야. 난 훔치지 않았어. 억울해서라도 이대로는 못 죽어. 서연은 벌떡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전무.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파티장에서 최 팀장이 잡혀갈 때 유일하게 당황하지 않고 싸늘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결백은 내가 증명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진 않을 거야. 서연은 가방에서 검은색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펑퍼짐한 후드티를 입어 체격을 가렸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모자를 눌러쓰고 모텔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태성그룹 본사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안이 삼엄한 로비를 피해 청소 용역 직원들과 식자재 트럭이 드나드는 건물 뒤편 하역장이었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해봤기에 알 수 있는 쥐구멍 같은 그곳. 그날 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서연이 태성그룹의 거대한 빌딩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거인에게 덤비는 작은 개미처럼,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품고 말이죠. 그날 밤 태성그룹 본사 건물 뒤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좁은 골목길, 쓰레기 수거 트럭이 지나간 자리에 매캐한 냄새가 감돌았죠. 이서연은 후드티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반장님, 나오실 때가 됐는데. 서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발을 굴렸습니다. 새벽 3시, 야간 청소 용역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파란 조끼를 입은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다리를 약간 저는 중년 여성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반장님,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박 여사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스크를 쓴 서연을 본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를 뻔하다가 이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비서님? 세상에, 이서연 비서님 맞아요? 박 여사가 서연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지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모두가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할 때 유일하게 서연이 챙겨드린 간식을 먹으며 딸처럼 걱정해 주던 분이었죠. 반장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잘 지내고 말고가 어디 있어. 뉴스 보고 내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착한 이 비서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박 여사는 야위어버린 서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반장님, 저 시간 없어서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날 밤 제가 야근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제 자리에 누가 왔었는지 보셨나요? 서연의 간절한 물음에 박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며칠 밤을 설쳤어. 경찰서에 가야 하나, 회장님께 가야 하나.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무서워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에 내가 휴게실 청소하다가 이 비서님 책상에 있는 액자가 생각나더라고. 그 할머니 사진 꽂아둔 거 있잖아. 먼지나 닦아주려고 갔는데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화면 속 흔들리는 앵글 사이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서연의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는 남자. 그는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사람, 민 전무님 수행 비서잖아요. 맞아. 내가 도둑인 줄 알고 몰래 찍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높은 사람 비서라서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박 여사의 증언은 완벽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벼랑 끝에서 동아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거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곧바로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전을 넣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채 2번도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강도진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잔뜩 날이 서 있고 지쳐있는 목소리. 전무님, 저예요. 서연이요. 수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길게 들려왔습니다. 아, 이서연 씨,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무사한 거야? 밥은 먹었어? 저 괜찮아요. 그보다 전무님, 저 증거 찾았어요. 민 전무가 시킨 짓이라는 거 확실한 물증 확보했어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도진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준비 끝났어. 민 전무가 만든 유령 회사, 그리고 당신 할머니 계좌로 돈 보냈네요. 내 사비 털어서 고용한 전문가들이 싹 다 역추적해서 찾아냈어. 역시 전무님이실 줄 알았어요. 서연 씨, 지금 어디야? 당장 데리러 갈게. 아니요. 내일 아침 이사회장으로 바로 갈게요. 거기서 끝장을 봐요. 다음 날 아침 9시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병상에 있는 김 회장 대신 민 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회장님의 와병과 사상 초유의 기술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도진 전무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진은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 전무를 따르는 이사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꽃뱀 하나 관리 못해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 전무가 져야죠. 검증도 안 된 여자를 비서실에 앉힐 때부터 알아봤어. 민 전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강도진 전무의 해임과 이서연의 형사 고발건을 가결하겠습니다. 땅, 따, 쾅 마이너스. 육중한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렸습니다. 의사봉을 내리치려던 민 전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잠깐만요. 그 회의만 보류해 주시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청소 반장 박 여사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쫓겨날 때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아니, 이게 누구야? 산업 스파이가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보안팀, 뭐해, 당장 끌어내. 민 전무가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려 하자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내 증인에게 손대지 마. 도진의 서늘한 경고에 보안 요원들이 주춤했습니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자신의 휴대폰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범죄자는 제가 아니라 이 안에 따로 있습니다.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박 여사가 찍은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민 전무의 수행 비서가 서연의 컴퓨터를 조작하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네, 전무님, 심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음성까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 전무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니 모니 기술 좋잖아. 어디서 청소부 아줌마랑 짜고 사기를 쳐. 민 전무가 발악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도진이 서류 뭉치 하나를 민 전무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민 전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도진이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 전무 당신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JS 홀딩스 이서연 씨 할머니 계좌로 5억을 쏘라고 지시한 인터넷 IP 주소 당신 집무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쟁사한테 기술 넘기고 받은 뒷돈 내역까지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찾았습니다. 도진의 완벽한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민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하루 만에 당신이 샴페인 마시며 웃고 있을 때 우린 목숨 걸고 뛰었으니까. 서연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상훈 씨 산업기술 유출 및 무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형사들이 민 전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성그룹 전무야. 이서연, 강도진. 너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민 전무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에서 범죄자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민 전무 편에 섰던 이사들이 머쓱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 비서. 아니, 이 이사님. 우리가 큰 실수를 했네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들은 서연과 도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보다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잘 싸우더라. 전무님이 믿어주신 덕분이죠. 그리고 서연은 뒤에 서 있는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반장님 덕분이고요. 박 여사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진은 서연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시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전우애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단단하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비로소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묶어주는 매듭이 되었습니다. 민 전무가 구속되고 태성그룹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뉴스가 전해진 덕분일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김 회장이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이죠.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뗀 김 회장은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온화하게 돌아와 있었어요. 회장님, 알아보시겠어요? 저 서연이에요. 서연이 침대맡에 앉아 김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김 회장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 모진 꼴을 당하게 했구나. 아니에요,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깨어나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서연은 김 회장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었던 어른. 서연에게 김 회장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도진이 물수건으로 김 회장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회사도 정리됐고 민 전무 일당도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도진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다 해결했어요. 할아버지가 사람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김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잡아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주었죠. 거칠고 투박한 김 회장의 손 안에서 두 젊은이의 손이 따뜻하게 맞닿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때 그랬지? 내 목숨값 300만 원, 300억으로 갚겠다고. 회장님, 저는 돈 바라고 한 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안다. 그래서 더 귀한 게지. 이제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갚고 싶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너는 이미 내 친손녀나 다름없어. 내 호적에 입적해서 진짜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니?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족. 부모님과 할머니를 여의고 늘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그 단어. 고아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서연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진아, 내 할아버지. 너도 이제 일만 하는 기계처럼 살지 말고 사람 냄새 맡으며 살아라. 서연이 곁에서 평생 이 녀석의 나침반이 되어주거라. 둘이 힘을 합치면 태성그룹은 더 단단해질 게다. 김 회장의 말은 사실상의 결혼 승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서연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해요, 우리. 당신이 없으면 내 세상도 태성그룹도 너무 삭막할 것 같아. 나한테는 당신이라는 따뜻함이 필요해.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편안하게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 대신 사랑과 행복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연은 김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태성그룹 산하의 희망 나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이들, 특히 과거의 자신처럼 긴급 생계비가 없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을 찾아내 직접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죠. 취임식 날 단상에 선 서연의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가 아닌 당당한 리더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서연은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300만 원이 없어서
거리로 쫓겨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를 구원한 건 누군가가 내밀어준 손길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그들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서연의 연설은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개념 재벌녀, 희망의 아이콘, 서연에게 붙은 새로운 별명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쫓겨날 걱정을 하는 계약직 사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 후, 다시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따라 서울 하늘에는 1년 전 그날처럼 구멍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퇴근길, 서연은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옛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길이 어느 버스 정류장에 머물렀습니다. 기사님, 잠시만 세워주세요. 차가 멈추자 서연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정류장 지붕 끝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한 여학생이 보였습니다. 교복은 낡았고 어깨에 맨 가방은 무거워 보였죠. 우산이 없는지 학생은 빗속으로 뛰어들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1년 전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경호원이 우산을 씌워주려 달려왔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제지하고 자신의 우산을 직접 들고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학생, 서연이 부르자 여학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앞머리, 불안한 눈빛, 과거의 자신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거 쓰고 가요. 서연은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접어 학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학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우산과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은데. 저기, 언니는요? 옷 다 젖으시잖아요. 괜찮아요. 차가 바로 저기 있거든요. 서연은 학생의 손을 꼭 잡아주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희망 나눔 재단 이사장 이서연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그리고 혹시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여기로 연락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알았죠? 학생은 명함을 받아들고 울먹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얼른 가요. 비 더 많이 오기 전에. 서연은 학생의 등을 토닥여 보냈습니다. 학생이 우산을 쓰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빗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값비싼 정장이 빗물에 젖어 들어갔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누군가의 비를 막아주었다는 기쁨이 차가운 빗물을 잊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여간 이서연 못 말려. 그때 머리 위로 빗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커다란 검은 우산을 씌워준 것이었죠.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향기. 서연이 뒤를 돌아보자 도진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도진 씨? 언제 왔어요? 당신이 또 누구 퍼주고 있나 감시하러 왔지. 퇴근 시간 지났는데 안 오길래 마중 나왔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도진은 혀를 차면서도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젖은 서연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죠. 비 다 맞았잖아.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헤헤, 괜찮아요. 도진 씨가 이렇게 우산 들고 와줄 줄 알았으니까요. 말이나 못하면. 도진이 피식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온통 빗소리로 가득했지만 우산 속만큼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집에 가자. 할아버지가 저녁 안 드시고 기다리셔. 네, 얼른 가요.
오늘 메뉴 갈비찜이라고 하셨는데. 서연은 도진의 팔짱을 끼고 빗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습니다. 비록 300만 원은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끔 잔인할 만큼 차갑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 내어 내민 작은 손길은 반드시 돌고 돌아 더 큰 따스함으로 되돌아옵니다. 서연의 300만 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이자가 붙어 그녀의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친절은 결코 공짜가 아니니까요. 빗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화면은 비 내리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비추며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가끔은 세상이 참 매정하고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인 것 같고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기도 하죠. 주인공 서연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주던 그 순간 아마 그녀도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용기가 결국 그녀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우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기적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연이의 300만 원이 행복이라는 이자가 붙어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뿌린 친절도 언젠가 반드시 더 큰 기쁨과 행운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에게도 벤츠 군단보다 더 근사한 기적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